우선 제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잖아요. 세상에 사이좋은 고부 사이는 없다고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남이라고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딪히고 결국 서로 상처를 주게 된다고요. 저도 결혼 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주변 어른들도 비슷한 말을 많이 하더군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나중에 너만 힘들게 될 거라는 둥,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라고,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는 둥,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 저 역시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드라마에서도 인터넷 사연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갈등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저도 조금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랑 잘 지내야 할 텐데. 혹시나 그러지 못하면 어쩌나.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어쩌나. 뭐 이런 걱정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고 시어머니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신 뒤 어머님은 남편만 보고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당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키운 소중한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분이시니까 며느리에게 더 예민하지 않을까,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걱정은 첫 만남에서부터 조금씩 녹았습니다. 처음 시어머니를 뵈러 갔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시댁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환하게 웃어주시던 어머님. 그 음성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보통은 어서 오라고 하거나 가벼운 인사말 정도로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배고플 텐데 빨리 밥 먹자며 주방 쪽으로 저를 이끄셨어요. 식탁에는 정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셨을 텐데 혹시 입에 안 맞을까 봐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뭘 준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냥 평소처럼 준비하셔도 되는데. 아유,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었어. 배고프지? 어서 앉아. 억지로 다 안 먹어도 되니까 입맛에 맞는 것만 먹어. 저를 대하는 행동과 말투가 참 좋았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셨고 엄마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적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 친척들 손에 걷고 자연스럽게 눈칫밥을 많이 먹으며 컸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마음을 편하게 대해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저를 캐묻듯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집안 형편은 어떤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저 배경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실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그런 질문 대신 이런 것들을 물으셨어요. 혼자 지낸다며? 밥은 잘 챙겨 먹니?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럴게요. 우리 아들이 워낙 무뚝뚝해서 연애는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집에 데려오다니. 앞으로 우리 아들이 속상하게 하거나 서운한 거 있으면 참지 말고 나한테 다 말해. 내가 혼내줄게. 처음에는 제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분위기 풀어주려고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자 하셨어요.
남편이 무뚝뚝하게 앉아 밥만 먹고 있자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온 거나 어색하고 그럴 텐데 네가 잘 챙겨줘야지 왜 말도 없이 가만히 있냐고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말투로 내 성격이 원래 무뚝뚝하지 않냐고, 말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지 않냐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말 없는 거랑 무심한 건 다른 거라면서 핀잔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랐어요. 보통 엄마라면 자기 아들을 감싸줄 수도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남편 편만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걸 저에게 숨기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되게 좋으시다. 남편은 별 반응 없이 앞만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정말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시어머니가 있겠지만 제 시어머니는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질 고약한 시어머니 만나서 된통 시집살이 당하고 힘들 결혼 생활을 보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어머님을 뵙고는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부담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단이니 예물이니 집안 체면이니 그런 말은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제게 바라는 건 조금도 없으셨고 오히려 당신께서 저희를 도와주고자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다 빚지고 시작한다던데 나는 너희들이 힘들게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신혼집 얻을 때 부족한 돈은 내가 보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집에 집 얻어. 그리고 예단 같은 것도 필요 없어. 차라리 그럴 돈으로 살림에 보태는 게 낫지. 저는 그 말이 너무 감사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되려 많은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죄송스러워서 정말 괜찮으시냐고 몇 번이나 물었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결혼하는 건데 너희가 좋아해야지 않겠냐고요. 시어머니는 그저 우리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참 어른같이 느껴졌어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른이 아니라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는 어른이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분이셨죠.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를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론 엄마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엄마 손이 많이 필요했던 나이에 엄마의 손길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라는 말도 쉽게 꺼내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엄마랑 쇼핑하러 갔다고 할 때, 엄마가 싸준 반찬을 가져왔다고 할 때,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투덜거릴 때, 저는 속으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친척분들이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셨고, 아빠 혼자 저를 열심히 키우셨지만,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는 손, 별일 아닌 이야기를 들어주는 목소리,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챙겨 입으라고 말해주는 잔소리, 그런 것들이 제 삶에는 공허함으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해주시는 작은 말들이 그 공허함을 서서히 채워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퇴근길에 운전 조심하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죠. 처음에는 그런 관심과 연락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로 누군가 제게 그렇게 사소한 걸 챙겨주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자가 기다려지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문자를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우산 잘 챙길게요. 어머니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면 시어머니는 꼭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셨습니다. 그 작은 이모티콘 하나가 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마음을 많이 여셨습니다. 한 번은 결혼 전에 같이 명절을 보내게 됐고 시어머니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딸이 하나 있었으면 했다고요. 우리 아들 낳고 나서 둘째를 갖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안 되더라. 그러다가 우리 애 아빠 그렇게 죽고 나서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어.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론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 딸이 있었으면 같이 장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친구처럼 지냈을 텐데 싶었지.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오랜 아쉬움이 묻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싱긋 웃으시더니 저를 만나게 되어 참 좋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딸 하나 생긴 것 같아서 참 좋다고 하셨어요. 명절에 늘 혼자서 장 보고 음식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저랑 같이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장도 보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참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순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따라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참 좋아요. 어머니는 웃으셨고 하늘에서 딸 없는 자신에게 딸 같은 며느리를 주셨고 엄마 없는 제게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보내주신 것 같다면서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한없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늙고 싶다고 자주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을 따뜻하게 품을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사람.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저와 어머니도 생각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음식 간을 두고 웃으며 실랑이를 한 적도 있고 집안 정리 방식이 달라서 서로 어색하게 웃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선을 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방식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이 조금이라도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참지 말고 당장 이야기해달라고 해주셨어요. 처음으로 며느리를 얻은 거라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시어머니 짓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줘야 서로 조심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저를 위해주고 편하게 대해주시는 어머님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님과의 사이는 참 좋았어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도 무뚝뚝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무뚝뚝함은 점점 무심함으로 바뀌었어요. 결혼할 때는 말이 많지 않아도 나름대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하면 말주변 없는 사람이 어떻게든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고 피곤하다고 하면 묵묵히 집까지 데려다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휴대전화만 주야장천 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대꾸조차 안 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하면 귀찮아했고 외식을 하자고 하면 돈 아깝다고 했고 집안일을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어요.
다정하고 살가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변한 거지 싶다가 회사 일이 많이 힘든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또 성격이 무뚝뚝한 사람이기도 하고 결혼하면 여느 때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가 반복되면 결국 상처가 되는 법이에요.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다고요. 남편은 제 말을 쳐다보지도 않고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대화를 굳이 더 해야 해? 당신 원래도 무뚝뚝해서 말 잘 안 했잖아. 그런데 요즘은 더 안 하는 거 알아? 같이 있어도 외롭고 그래. 외로운 것도 많다. 결혼하고 같이 살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부부가 다 그렇지 뭐.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제 입만 아플 것 같았어요. 같이 있는 것과 함께 있는 건 다른데 남편은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렇게 속상할 때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냥 어머니와 친구처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어머니께 제잘제잘 이야기하는데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항상 눈치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참 무뚝뚝하지. 나도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남 같다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휙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속 답답하면 언제든지 당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남편 흉도 보시고는 했습니다.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어쩜 그리 무뚝뚝한지 모르겠다고.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남편 흉을 보시더니 제 손을 잡고 서운한 게 있으면 참지 말고 남편한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남자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또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워야 했는데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많이 신경 못 써줬다고.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아들이 그러는 것 같다며 제게 되려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넘겨주시며 우리 아들보다 더 자상한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사랑 많이 받고 살 텐데 여자 마음 하나도 모르는 우리 아들을 만나서 마음고생이 많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도 알아주지 않은 제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주셔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 외로움을 몰라줬지만 어머니는 제 표정만 봐도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남편이 믿고 서운한 날에도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을 만났잖아요.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시어머니를 챙기는 저를 보면서 왜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고 챙기냐고,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뒤돌아서면 남이라고, 며느리가 예쁘다고 한들 배 아파서 낳은 아들만 하겠냐고, 결국에는 자식 편을 들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미 남이 아닌 존재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일찍 잃고 오래 비워두었던 자리 한쪽에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제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어서 참 좋고 우리 아들보다 더 자식 같고 살갑다고. 마치
당신에게 늦게 딸이 생긴 것 같다고요. 어머님이 제게 너무 잘해주시니까 늘 나도 어머님께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는 했습니다. 남편은 참 무뚝뚝하고 제게 소홀했지만 그래도 따뜻한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그걸로 위안 삼으면서 큰 욕심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더 변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제 외로움도 알아주길 기대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점점 더 가정에서 멀어졌고 저는 점점 더 어머님에게 마음을 기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증상이었습니다. 밥을 잘 못 드시고 쉽게 피곤해하시고 얼굴빛이 조금씩 어두워지셨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결국 병원에는 저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몇 번 실랑이 하다가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하니까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남편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렸는데 남편은 무심하게 저더러 가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무뚝뚝해도 자기 엄마가 아프다는데 저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국 병원에는 저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어머님은 병원에 들어가면서도 단순한 필요일 거라고 나이 들어서 기력이 떨어진 것뿐이라고 하셨고 저도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약 챙겨 드시고 푹 쉬면 다시 기운을 차리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어머니의 병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했고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말개암인 상태였습니다. 말개암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입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치료 방향, 통증 조절, 항암 여부, 전부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손을 조용히 잡으셨어요. 제가 오히려 어머니 손을 잡아드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살짝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당신이 말개암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놀란 제 마음을 살펴주시는 어머님을 보고 저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진료실을 나와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천천히 쓸어주셨습니다. 괜찮아. 사람은 언젠가 다 죽잖니? 나도 그때가 온 것뿐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직 어머님을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손주 태어나는 것도 보셔야 하고 손주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도 보셔야죠. 제가 더 빨리 모시고 와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러고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제 잘못처럼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 엄마를 잃었을 때의 그 무기력함이 다시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집으로 돌아온 뒤 어머님은 피곤하다며 쉬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주방에서 저녁거리를 챙기다 말고 어머님 몰래 조용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계속 전화를 안 받다가 겨우 3번 만에 받았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고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어머님 말기 암이래.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치료는 해볼 수 있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그 순간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남편이 충격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남편의 말은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낮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고 마음대로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일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어머니가 말기 암이라는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한편으론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라고 여겼고 역시나 남편은 어머님을 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일 뿐이었어요. 며칠 동안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님을 보러 한두 번씩 얼굴을 비췄고 어머니에게 필요한 게 없는지 묻기도 했고 의사에게 치료 방향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리 무뚝뚝해도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도 어머님께도 참 무뚝뚝하고 소홀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아프니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아들 노릇을 하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항암 일정이 잡히고 병원에 오가는 일이 반복되자 남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치료받을 때 외롭지 않게 곁에 같이 있어 드리자고 했더니 남편은 저 혼자 가도 충분하지 않냐고. 본인은 바쁘다고 했고 그렇게 모든 일을 제게 미뤘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 병원 일정, 약 챙기기, 식사 준비, 병시종은 거의 제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게 며느리에게 큰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늘 미안해하셨어요. 아들도 하기 어려운 건 며느리 네가 챙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셨고 저는 그런 생각 마시라고. 당연히 제가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 어머님께 소홀한 남편이 신경 쓰였어요. 아마 이 때문에 어머님은 조금씩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강하게 드신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음식도 찾아보고 치료 방법도 알아보고 병원 일정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면 손을 잡아드리고 밤새 곁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도 간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님에게 쏟는 와중에도 남편은 어머니의 병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오래된 상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어느 날 그 동네에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건물값이 2배 가까이 올랐죠. 그때부터 남편의 관심은 오로지 어머니의 건물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어머님을 보러 병원에 와서도 건물 이야기만 꺼냈어요. 엄마, 건물 요즘 많이 올랐더라. 재개발 확정되면 지금보다 더 오르겠지?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저는 다른 핑계를 대며 남편을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게 지금 어머님 앞에서 할 말이냐고. 어머님은 아파서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자식이라는 게 걱정은커녕 건물 타령만 하는 게 맞는 거냐고 하자 남편은 멋쩍었는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언제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실지도 모르지 않냐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한심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님 아직 살아계신다고, 하루하루 잘 버티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벌써 어머니가 떠난 뒤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 건물 시세, 상속세, 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통증이나 치료보다 건물값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어머니도 그 속내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병실을 나간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누가 내 손을 잡고 있는지, 누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 보이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상처받으실까봐 남편이 쓸데없는 생각하는 걸 최대한 티내지 않게 감췄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더라고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남길 재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실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고 속상해하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말대로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고자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요. 저는 두려운 눈동자로 무엇을 정리하실 거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제 이름을 부르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장 보러 가면 제 손을 꼭 잡고 걸으시던 따뜻한 손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건물 말이다. 그거 너한테 넘기고 싶어.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어머님 자식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걸 왜 제게 넘기고 싶다고 하시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반응을 예상하신 듯 담담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해야 할 일을 며느리 네가 다 하고 있잖니. 말기 암 진단 받고 나서 내 곁을 지킨 건 너였어. 그래서 너한테 주고 싶어.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며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눈물이 올라오는 걸 참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받을 수 없다고. 남편이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아직 이렇게 살아계신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 제게 건물을 물려주면 아들이 난리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게 물려주고자 결심한 걸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하셨고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제일 잘 안다면서 제게 물려주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무뚝뚝한 줄만 알았다. 살갑지 못해도 속은 깊겠지. 표현을 못해도 마음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아픈 뒤에 보니까 그 아이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이익 없는 일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이더라.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플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리시며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그 건물을 어떻게 할지 훤히 보인다고, 비싼 값에 팔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당신이 젊은 시절 남편 먼저 보내고 어린 아들 키우며 악착같이 모은 세월이라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아서 마련한 당신의 인생과도 같은 거라고 하셨고, 저는 그제야 그 건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건물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힘들게 견딘 세월이고 하나뿐인 아들을 키워낸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숫자라만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올랐는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 차이가 너무 잔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저 없을 때 미리 변호사도 알아보셨다고 했고, 목맨 목소리로 당신의 마지막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병원 복도에서 밤새 졸면서도 내 손 놓지 않았던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밥 못 먹으면 네가 집에서 죽 끓여오고, 내가 아프다 하면 네가 의사한테 몇 번이고 묻고, 내가 잠들면 네가 조용히 내 발 주물러 준 거 다 안다. 내 자식도 안 하는 걸 너는 그 힘든 걸 몇 달이나. 병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 슬펐어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단순히 병수발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조용히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무렵부터 건물을 물려받고자 더 노골적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기 암 판정받고도 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도 남편에게 중요한 건 결국 자기 몫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이 너무 낯설고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돈의 가치로만 보고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악스러운 건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건물값이 오르자 남편은 제게 믿기 힘든 말을 꺼냈습니다. 제게 이혼하자더군요. 어느 날 남편은 어머니 몰래 제게 이혼하자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툭 꺼냈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마침 집에 남편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할 말이 있었는데 잘 왔다면서 제게 식탁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표정이 이상하게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정리해둔 말을 이제야 꺼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기암으로 병원에 계신 상황에 이혼이라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말도 나오지 않았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서로 더 불행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끔찍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이혼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렇게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기가 막혀서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반응에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지금 이혼하면 서로 깔끔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어머님 건물에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병간호를 한다고 해도 건물은 자식이 물려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진짜 밤톨만큼 남아있던 정마저 싹 사라지자 열 올려서 싸울 마음이 없어졌고 제 입 아프게 뭐라고 떠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봐 걱정됐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일부러 어머니 몰래 제게 먼저 이혼을 통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알았다고 했고 남편은 제 반응에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제가 울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담담하게 알겠다고 하니 살짝 흠칫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이야기를 꺼낸 사람답지 않게 금세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병원에 갈 준비하려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남편 휴대전화에 알림이 뜨는 걸 봤어요. 휴대전화 화면에 뜬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오늘 그 여자한테 말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메시지가 하나 더 떴습니다. 이혼하면 우리도 떳떳하게 얼른 결혼식을 올리자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저장된 이름이 여자 이름이었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이혼을 말한 이유가 어머님의 건물 상속과 상간녀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그동안 달라진 남편의 행동이 떠오르면서 모든 게 퍼즐처럼 딱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휴대폰을 뒤져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는 원래 있던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기로요. 하지만 그냥 나가주지는 않을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가장 믿고 있는 그 계산이 얼마나 틀렸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감정적으로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갔고 시어머니에게 남편 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기암으로 하루하루 버티시는 분에게 그런 충격까지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 역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평소처럼 어머니 병간호를 계속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왜 아직도 자기 엄마를 챙기냐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챙긴 건 남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미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제 마음속 두 번째 엄마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서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약 시간을 확인하고 통증이 심한 날에는 밤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다가도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제게 미안해 하셨죠. 안 그래도 이혼 준비로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본인까지 보탠다면서 무척이나 미안해 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우리가 이혼하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한 건 아니고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제가 뭐라고 다니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통보했고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어머님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남편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실망했어도 당신이 낳은 아들이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이 마지막이라도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남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얼굴보다는 귀찮은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정말 이혼할 생각이냐고, 이혼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망설임 없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리됐고 서로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머니 재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면 건물은 자기 것이 될 거고 그 전에 저와 이혼하면 저와 나눌 일도 없을 거라는 그 눈빛을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접으셨다는 것을요. 친아들이지만 이제 더는 붙잡지 않겠다고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 뒤로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의외로 크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불륜 위자료도 상간녀 소송 관련해서 제가 받아야 할 부분도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할 정도로 순순히 주길래 뭐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속으로 어차피 건물을 받으면 이깟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사람에게 위자료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곧 들어올 큰돈을 위해 먼저 치르는 작은 비용 정도였겠죠. 그 생각을 하니 참 허탈했습니다. 제가 아내로서 받은 상처도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받은 상처도 남편에게는 그저 돈 계산 안에 작은 항목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완전히 남이 된 날, 저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트이면서 그 인간이랑 정말 끝이 났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혼이 마무리되자마자 어머니는 약속하신 대로 남편 모르게 상가 건물을 제게 넘겨주셨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가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쁘다기보다 무거웠어요. 그 건물이 가진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 손을 잡고 펑펑 울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이건 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준 딸에게 맡기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 병실에 있었고요.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약해져 계셨고 저는 옆에서 물수건을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혼한 마당에 제 얼굴을 보는 게 싫었겠죠.
남편은 이혼했는데 왜 아직까지 여기 있냐고 묻더니 이제 그만 가라고 했습니다. 더는 자기 엄마 병가 나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작 자식으로서 병간호를 제대로 한 적도 없는 주제에 이제 와서 제게 나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이혼했어도 저는 어머니 곁을 끝까지 지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내게 모든 재산까지 넘겨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 재산을 떠나서 나는 어머니의 유일한 며느리이고 그 도리를 끝까지 다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어붙었어요. 제 말 중에 다른 건 들리지 않고 오직 모든 재산을 넘겨주셨다는 말에만 반응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뭐라고 그랬어?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다고? 저는 준비해둔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상가 건물. 그 건물의 명의자는 이제 어머니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떡하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건넨 서류를 보면서도 남편은 처음에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떨칠 수 없는 서류를 손에 쥐고는 등기부등본을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주소를 보고 명의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꿰었냐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수발 들 때부터 알아봤어.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지.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병수발 든 거였어? 그래서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제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서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남편을 괘씸하게 쳐다보며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넘겨주겠다고 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아들이고 유일한 자식인데 어떻게 며느리에게 줄 수 있냐고요. 며느리는 이혼하면 남인데 자신이 진짜 가족 아니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아주 차갑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 아들 노릇도 하지 않는 네가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안 되지. 아들 노릇도 남편 노릇도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너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이유 없다. 가족처럼 군 사람은 우리 며느리였고 남처럼 군 사람은 너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건물은 자기 것이라는 것과 물려받기 전에 이혼하면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고 만나고 있는 내연녀와 새롭게 시작하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그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남편은 건물도 못 받게 됐고 아내도 잃었고 어머니 마음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거의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남편이 자기 욕심으로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며칠 동안 계속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냐며 화를 냈어요. 제가 어머니를 속였다고 했고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하고 일절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칠 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고 이혼을 취소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미쳤었다고 다시 잘 살아보자고 했어요. 만나고 있던 여자랑은 진작 끝냈어. 이제부터 엄마도 내가 잘 모실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우리가 다시 합치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남편은 구구절절 저를 설득하고자 되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고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건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저를 버렸고 어머니가 병상에 계실 때는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건물이 제 이름으로 넘어간 뒤에야 사랑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이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밀쳐냈고 한때 남편이 품었던 마음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내가 미쳤니? 이미 어머니께 다 물려받았는데 뭐하러 너랑 다시 합쳐? 건물도 내 인생도 당신이랑 조금도 나누고 싶은 마음 없어.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물도 못 받았고 저도 잃고 어머님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거기다 상간녀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곧 큰 건물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자 두 사람 사이도 금방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뒤늦게 후회한다고 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니 곁에 있습니다. 이혼은 끝났지만 제 마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엄마 같은 분이고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딸 같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의 몸은 하루하루 약해지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인생이란 게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주어진 날에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는 요즘도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딸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울컥하고는 해요. 저는 어머니께 늘 같은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두 번째 엄마였듯이 저도 끝까지 어머니의 딸로 남고 싶습니다.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일을 겪고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말로 얻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 곁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욕심으로 충분히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제게 맡겨주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하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에 있었고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으니까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인생에 차곡차곡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